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노인에게 기존 체계를 통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 안부 확인과 후원 연계, 가사 지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가 기존 체계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이 기존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개 돌봄 제도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말합니다. 그간 장기 요양 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 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5그룹으로 분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고 필요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입니다.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가 최근까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가 최근까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건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13,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액 최소 지급 보장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일시금과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 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연이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충격적인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이 인터넷 생중계와 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전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정책이 1년간 잘 운영됐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국정감사 자리였지만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쾌해했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의 욕설이 국회의원, 그것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더욱이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계속되는 지적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에게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비하 발언을 지적하며 인권위 진정과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장에게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이 강화됩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 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 부모도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노인의 날을 맞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천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로 행사와 함께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49명을 표창하고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경품도 제공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서는 여수시립국악단의 사물놀이와 춤 등 신명나는 축하 공연과 청춘 팔씨름 대회가 펼쳐져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선포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일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더 큰 광양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500여 명 시민들과 함께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2019 광양 시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 실시된 시승격 30주년 비전 선포식은 더 크고 강한 새로운 광양시대 30년을 모든 시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축하 버튼 퍼포먼스와 함께 광양경제 제2도약을 염원하는 광양 시민의 의지를 담은 날개 모형 조형물이 펼쳐지는 웅장한 광경이 연출돼 새로운 광양 건설에 활력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공연과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순천시와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평생학습 전남을 잇다,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전남 도내 평생교육 기관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첫날인 11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린 박람회는 전남 도내 60여 개 학습 동아리가 참여해 공연과 작품 전시 등을 야외 무대와 콘서트 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2회 전라남도 박람회를 순천시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순천에서 개최를 합니다. 많은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평생학습을 널리 알리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아가 성찰할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 스스로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해의 달을 맞아 늦깎이 학생들이 출품한 성인 문해 시화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 문화 공연 등 2019년 전라남도 문해 한마당 행사와 책 저금통 만들기 그리고 그림책, 키즈 카페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남 도내 평생 학습인들이 직접 채우고 만들어가는 이번 박람회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들이 그동안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장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상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손상기 화백의 유작전이 열렸습니다. 손상기 화백의 삶과 예술을 이나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손상기 화백의 31주기를 맞아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장도전시관에서는 지상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대정신, 화가 손상기의 글과 그림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다음 달 11월 10일까지 열립니다.
먼저 지난 8일 전시회 첫날에는 이 시대가 바라보는 손상기의 작품과 예술성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수에서 네 번째로 열린 손상기 화백의 이번 전시회에는 미공개 작품인 자화상과 드로잉, 판화 등 60여 점의 작품과 삶의 흔적이 담겨있는 편지글과 육필원고가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손상기 화백은 여수시 남면 연도 출신 화가로 도시 서민들의 애환 등을 세심하게 포착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입니다. 이번 31주년 기념전은요, 손상기 선생님의 그림의 평가, 그림의 가치, 또 어떤 관점에서 미술 평론계에서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가늠해보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세미나와 그림 전시도 같이 하고 선생님이 평소에 남기신 글과 시와 문집들을 한꺼번에 전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일부 회화 작품을 선보이고 특히 유리관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를 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손상기 화백의 삶과 예술을 새롭게 조명한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들이 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에 좀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만 8천 명의 보호아동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중 매년 2,500여 명이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만 18세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이거나 졸업을 막 하고 대학을 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아직 미성년자에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의 청년들이 정부의 규정 때문에 보호시설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다 보니 보호 종료 후 5년 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하는데요. 다행히 대학에 진학하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퇴소한 지 2년 이내인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자립수당을 시범 도입했는데요. 보호 유형, 지자체 시설 환경에 따라 지원금의 편차가 있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금을 더 늘린다고 해도 이런 나이에 사회에 나온 이들은 제대로 쓸 방법을 안내해줄 어른이 없다면 자립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표한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보호 종료 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13.7%에 그쳤다고 합니다. 취업이 지연되면서 자립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최근 현실과 비교하면 현재의 보호 종료 시점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때문에 정치권과 관계당국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을 제정해서 보호 종료 연령을 높이고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홍역 환자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이후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관찰해달라고 지난 11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홍역 환자 3명은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 30대로 이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홍역 환자 이후 현재까지 총 188명의 환자가 신고됐고 이들은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여행을 통한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역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로 이 기간에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안내를 받은 후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동할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 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은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홍역 가능성을 고려해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이외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등 면역 증거가 없다면 출국 전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서비스의 명칭과 구호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서비스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복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복지 인공지능이 개인이 처한 각종 상황과 복잡한 복지 사업 정보를 분석해 안내합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 몰라서 못 받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서구 노인복지관이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서구복지관은 이번 수상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관 평가에서 연속 A등급 우수기관 선정된 지역의 대표 노인복지기관으로서 노인 평생교육, 사회활동 지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지난 8일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2천만 원을 기탁하는 희망장학금 업무 협약식을 인천대교 본사에서 열었습니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국내 최장대교를 2009년 개통한 이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카페 운영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또 터졌습니다. 최근 1년 새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정치인만 벌써 7명인데요.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은 단어 하나하나가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예민한 인권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안고 살아가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대책 논의를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